판사회의는 뭐고, 맞아요. 사무분담위원회는 뭐고, 사무분담위원회에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저 굉장히 본질적인 궁금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거 이제 김정환 변호사 한번 또 짚어보고,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38분경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됐고요. 곧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표결이 이루어져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로. 네. 예. 국민의힘은 불참했고요. 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내란 외환 등 중요 사건을 전담으로 심리할 재판부를 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를 하고 재판부는 어떻게 그럼 선정을 하느냐. 네. 서울 고등법원 판사회의가 그 규모와 선정될 판사들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중앙지법 판사회는 없습니까? 거기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지법이랑 고법. 중앙지법, 고법 판사회 둘 다 있습니다. 예. 예. 판사회의. 그러니까 예. 서울중앙지법과 고법.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가 내란 전담 재판부의 규모와 판사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넘기고.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재판부 결정한 걸 다시 한번 판사회의에 넘깁니다. 다시 돌려보내요. 예, 그래서 판사회의가 최종 의결한다. 의결하고. 예, 그래서 어제도 그러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최종 의결이 이봉우 곽수산으로 간다. 3명이어야 되니까 이봉우 곽수산 김정환 판사로 간다. 네. 의결하면 그냥 도장 찍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뭐 바꾸거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권이 빠졌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네. 그리고 영장 전담 재판부 판사도 2명인데 네. 똑같은 방식으로 별도 지정을 한다.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마련했던 예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무작위 배당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늘 법안이 통과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은 무작위 배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지정 배당에 가깝죠. 그렇죠. 근데 그 지정을 판사회의가 한다.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다. 네. 그 판사들이 한다 이 얘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이 한다. 네. 아. 그런데 대법 예규에서는 무작위 배당을 끝까지 고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2-3개 재판부를 뽑아놓고 나중에 그 내란 사건이 들어오면 그 한 3-4개의 재판부, 골라놓은 3-4개 재판부가 있어요. 거기서 무작위 배당을 돌려가지고 내란 사건이 들어오면 사후적으로 무작위를 돌려서 미리 정해놨던 4개 정도 재판부 안에서 무작위 배당을 한다. 이게 대법 예규의 방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아무튼 예규가 그렇게 됐든 안 됐든 간에 이제 무의미한 게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예규는 이제 그럼요. 의미 없는 거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 예. 때문에 네. 예규는 법을 앞설 수가 없죠. 예. 네. 그러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따가 조금 더 첨부해 주시고요. 근데 먼저 좀 팩트 체크부터 하자고요. 이따 뭐 첨부할 기사거리가 있으면 해 주시고 잠깐 요 그래픽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오늘 통과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저렇게 이봉영 의원이 다 얘기한 겁니다. 예, 저렇게 돼요.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한다. 사무분담위원회로 넘겨요. 그럼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 구성하고요. 자, 이렇게 구성했어. 판사회의 너희가 다시 받아줘. 그럼 판사회의가 의결을 하고 그러면 판사 보임이 이제 임명된다 이 얘기입니다. 저런 건데 일단 첫 번째 판사회의가 무엇이냐. 네, 일단 뭐, 판사회의는 이제 그 판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의결을 하는 그런 회의를 말하는 거고. 네. 서울고법 판사회의면 이제 서울고법 고등법원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보장된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회의체를 형성한다는 거거든요. 네, 말하자면 뭐 총회 같은 거. 예, 총회 같은 거죠. 판사들의 총회. 예. 이제 우리가 그 추천위원회를 만들면서 거기 법무부 장관을 넣느냐 아니면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위헌성이 없다고 봤는데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라든지 사무처장이라든지 사실은 뭐 추천 권한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는 없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그런 그 논란까지 그냥 없애고 판사회의에 맡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판사들의 총체,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총체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믿음에 기반을 한 거죠. 그런 믿음에 기반했다. 우리가 뭐 이제 판사들을 이름을 이제 사실 판사의 이름을 국민들이 안다는 게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해요. 네. 그런데 뭐 이진관 판사라든지 백대현 판사라든지 이런 직위원. 사람들, 직위원 우리가 판사들을 비교하면서 봤을 때 그래도 뭔가 현직 판사들의 어떤 모임을 우리가 그걸 부정하면서 접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판사회의에 신뢰를 준 건데 이건 맞고요. 그러면 여기, 예. 차근차근요. 사무분담위원회로 넘긴다. 네. 사무분담위원회는 뭡니까?
사무분담위원회라는 거는 따로 지금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요 판사 회의에서 다시 이제 사무분담을 어떻게 할지를 다시 조직을 하겠죠 이제. 아, 예. 그런 거예요? 구성원을 따로. 예, 그렇죠. 자기들끼리 뽑는 거죠. 총회가 있으면 어허, 총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뽑는 거죠. 아, 예. 별도로. 총회 운영위원회 같은 거. 아니 뽑는 근데 건데. 기사를 보니까 사무분담위원회가 법원별로 이미 지금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에도 내란 전담,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거를 할 때 사실은 그 나중에 기사로 나왔잖아요. 예. 그 형사 이제 그 합의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법원에서는 지금도 어떤 법원의 어떤 행정 처리를 할 때 모여가지고 하는 그 행정 처리의 모임과 그 시스템은 있는 거고요. 네. 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판사 회의와 관련된 사무분담위원회가 또 꾸려지겠죠. 그럼 누가 꾸려지는 판사들이 들어가는 예, 겁니까? 그렇죠. 예. 아, 판사들과 법원 뭐 판사가 아닌 다른 직원들도 아니 들어갑니까? 판사로 주로? 봐야죠. 아, 그럼 소수로. 예. 아하. 그러면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해서 사무분담위원회로 넘기면 그 사무분담위원회가 소수의 판사들로 구성돼 있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거는 그때는 누구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봉우, 자기들끼리 원칙을 박수산 만드는 이렇게. 몇 년 이상의 경력에 뭐 예. 어떤 이제 자기들만의 원칙들을 두고 뭐 형사재판 몇 년 이상의 경력이 있느냐라든지 예. 아니면 뭐 약간 이제 헌법적 정신이 약간 중요하다 그러면 헌법재판연구관으로 이제 그 파견 근무 갔던 사람들을 반드시 몇 명 포함시키자 이런 원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원칙이 지금 저 그래픽에서 첫 번째 나오는 구성 기준 얘기하는 거죠. 아,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사회의에서 우리 네네. 이제 내란 사건이 특수하니까 네네. 이거 맡을 그 전담재판부 판사는 네. 이러한 요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자. 네네. 그래서 가령 말씀하신 대로 예를 네. 들어보면 뭐 그러니까 판사가 여러 명이 필요하다. 예, 경력 몇 년 이상. 예,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 지금 판사를 뭐 3명 뽑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판사가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 한 15명 정도 필요한 건데 아, 그런가요? 예. 그렇죠.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데 그중에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한 3명은 헌법재판소에 파견 갔다 온 사람들도 집어넣자. 아하, 예. 형사재판 경력이 최소 7년 이상 되는 사람을 집어넣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들은 이러이러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나눠져 짜여져 있습니다라는 그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기준은 당연히 이름이 없고 네. 기준만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준에 해당되는 판사들이 이제 쫙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가령 곽수사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데 네네. 이봉우 판사는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 네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당연히 내란 전담 해제가 재판부를 되고요. 맡을 수 없는 것이고. 네네네. 그러면 곽수산처럼 그 기준에 그 구성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을 쭉 이렇게 모아봤더니만 뭐 수십 명 되더라. 네네. 그럼 그 중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지를 사무분담위원회가 선택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예.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 주의라기보다는 이제 무작위성을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대법원이 예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법원의 입장은 그렇죠. 예. 예. 사실은 원래 법원이 사무를 분담하고 재판을 이게 배분할 때 무작위성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예. 그냥 그 어떤 그 사람의 전문법관 전문성을 오히려 강조하기도 했었고 이게 무작위성이 강조된 이유는 사실은 법원이 그 신영철 대법관의 어떤 그 형사와 관련된 그 찍어주기 배당 그 촛불 시위한 사람들을 처벌을 할 판사들을 골라서 그 재판부에만 배당하는 거기에 대한 사법 파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게 판사들이. 언제냐면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네네네. 이명박 정부 때 그 신영철 대법관이라는 그 문제적 인물이 네네. 촛불 시위가 그때 한창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쇠고기 관련해서 그때 이제 잡혀 들어온 사람들 혹은 기소된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 형사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한 네. 사람이 신영철 대법관이라 맞아요. 해서 사퇴 요구가 빗발쳤었어요. 네, 근데 네. 끝끝내 사퇴를 안 했죠. 그 네, 사람이. 그때 중앙지법원장이었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네. 무작위 배당의 배당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그리고 무작위 배당 원칙이 도입된 거죠. 아. 그때 도입됐다. 2000년대 이후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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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이후인 거고, 그러니까 무작위 배당이 마치 이제 뭐 우리 그 헌법 정신인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헌법의 무작위 배당 이런 건 헌법 정신이 아니고요.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느 자격들을 이제 구성 기준에 따른 어떤 법관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주의해야 될 게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면은 마치 판사 3명이 딱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할 거야. 그럼 저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질 거야.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2개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각각 2개 이상 아니에요? 예, 네. 각각 2개 그러니까 이상인데 중앙법원에 최소 2개, 네. 고등법원에 2개. 왜냐하면은
1심부터 할 거면은 여기로 들어와야 되고 네. 1심 끝나고 2심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고등법원으로 가야 돼요. 원래 고등법원에만 두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중앙이 들어온 거는 아마 그 2차 종합특검에서 다시 그렇죠. 또 내란과 관련된 분명히 또 수많은 기소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면 예. 1심부터 가야 되니까 그거는. 네네. 예. 근데 지금 현재 내란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기소한 건 40건이 넘지만 예. 내란으로만 기소된 게 21건이거든요. 예. 21건이 지금 10개 재판부에서 진행되는데도 엄청 늦잖아요. 늦죠. 왜 늦냐 하면 이 재판부들이 지금 다른 사건과 같이 사건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 내란죄로 기소된 사건만 하자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2개 재판부만 만들어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10개씩 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개씩 맡으면 이거 일주일에 한 번도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오히려 집중 심리가 안 돼서 더 늦어집니다. 예. 그래서 최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5개의 재판부 정도는 만들어져야 각각? 돼요. 네. 5개. 예, 예. 그래서 5개는 만들어져야 5개가 고등법원에 만들어져야 지금 있는 21개도 4개씩 배당이 됩니다. 그러네요. 4개씩 배당이 돼도 이게 오전 오후로 나눈다고 해도 일주일에 2번 심리를 하면은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중에 4일을 재판을 해야 집중 심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최소 5개 정도, 그러니까 최소 15명의 재판부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아, 5개라 하면 3, 5, 15니까. 네네네. 그러면 15명이 서울중앙지법에 네. 그리고 15명이 고등법원에 법원에? 예. 내란 전담 재판부 소속 판사들로 지정되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2개 이상이라고 해놓은 거는 네. 이 숫자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논의를 좀 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몇 명으로 할지도 2개 네네. 이상인데 지금 김정한 변호사께서는 5개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최소 5개입니다. 최소 5개.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5개, 고등법원에 5개, 총 10개지만 따로 5개. 네. 그러면은 그걸 몇 개로 할지도 판사회의가 정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까 규모와 구성 예. 기준.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중 심리를 하면 최소 일주일에 2회 이상의 공판을 통해 가지고 네. 빠르게 3개월 이내,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몇 개가 필요하다라는 그 재판에 대한 경험이 대한민국이 가장 풍부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만들어낼 거고요. 그럼 판사회의에서 아무튼 그러니까 중앙지법 판사회의에서 야 우리 김정한 변호사 바람대로 네. 5개 가자. 15명으로 가자. 이렇게 정하고 또 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우리도 그렇게 가자. 그리고 경력은 요러한 사람들로 가자. 형사 재판 많이 했고 뭐 등등 뭐 헌법 네네. 관련해서 지식도 많고. 그러면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그 5개로 만약에 고정이 되면 15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그 15명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곽수산, 이봉우, 이재석 뭐 이런 식으로 예. 지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임되는 거죠. 예. 저희 4명이 모여가지고 오늘 해산물 맛 품평회를 하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4명은 당연히 이걸 누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우리 앵커님이 하는 게 맞죠. 해산물 해산물 네. 얘기하시니까. 근데 그죠? 반대로 육식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맞잖아요. 근데 무작위 배당이 중요해 하면서 4명 중에 해산물 맛 품평회를 하자. 그러고서 만약에 저한테 배당이 되면 제가 이럴 거 아니에요. 뭐야 돈가스보다 맛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판사들끼리는 서로 안다는 거예요. 형사 재판을 누가 잘하는지 그걸 믿자는 거예요. 네네. 그걸 믿어서 적어도 이게 한두 명을 뽑는 게 아니고 선거, 뭐 지법원장 뽑듯이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15명 정도의 판사들이 형사 재판에 가장, 그리고 그중에 헌법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까지 마련이 되는 상태에서 구성이 된다면 판사들이 뽑는 사람들을 믿어주자. 이게 이제 그 핵심인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법원 예규는 이제 싹 잊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는 건데 조금 10분 전 속보에 따르면 윤석열 측이 오늘 통과된 그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하여 나의 방어권을 제한한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그거 로스쿨 헌법 시간에 학생들한테 항상 외우게 하는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 왜냐하면 신청은 피고인 측이 하는 거고요. 그 신청을 받아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지 말지를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청을 하게 되면 헌재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재판은 올스톱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설명드리면- 신청을 하겠다. 이거는 뭐 예상됐던 거죠. 윤석열 네. 측이 가만히 있을 그래, 리는 맞아요. 없으니까. 네. 예.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건 법원이 하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거는 이제 피고인이 피고인이 하는 하는데 거죠. 예. 피고인이 하는 거는 그냥 언제든지
지금도 형사 재판이 걸리면은 사람들이 양형이 너무 많다. 예컨대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사람을 죽였는데 사형이 있잖아요. 그럼 사형죄가 위헌이다라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해요. 그런다고 재판이 멈추지 않거든요. 저 신청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법률적으로 재판을 중지시키는 효력이 없어요. 예. 재판을 중지시키는 효력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제청. 법원이 직접 해야 그때 멈추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위헌성을 다 제거가 된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리가 없죠. 만에 하나 어떤 재판부가 할 가능성? 그 지기현 재판부가 한다? 그럼 난리 나는데 또 난리가 나는데 박수환 씨 뒤집어지는데요. 난리가 나는데 그걸 못 한다. 왜냐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려면 거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준하는 결정문을 써야 돼요. 내가 왜 위헌법률 심판 맞아. 제청을 하는지를 그 판사가 논거를 대야 돼. 이 법률이 나는 내가 판사로서 생각하기에 이게 위헌이다. 과거에 촛불 시위할 때 야간 집회 처벌은 위헌이다라고 판사가 직접 그걸 써서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헌이 나왔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예, 이게 포인트라서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판사가 지금 이 법을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결정문을 써서 헌법재판소에 넘길 수 있는 판사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려면 용기 있게 그 판사가 결정문을 써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본인 의사를 밝혀야 네, 돼요. 맞아요. 사실상. 그 논거를 밝혀야 돼요. 그런 논거를 밝힐 판사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대다수 법조인들의 시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헌재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재판부에서 그거는 헌재 신청을 해야 되는 제청. 거니까 제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가능성이 적다. 법원 자체에서 윤석열이 요거 제청 신청을 해도 우리가 됐다 이거는 기각이다. 그리고 법원이 그러면은 끝이다. 안 받아들이다. 법원이 그걸 기각시키면 그러면 기각된 걸 가지고 헌바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피고인이 피고인이 헌법 소원을 할 수는 있는데 그 헌법 소원은 재판을 중지시키는 효력이 없고 아무런 없다. 영향을 안 미쳐요. 오케이. 예, 헌법 소원은 영향이 안 된다. 마지막 질문. 네. 윤석열이 지기현 재판부에 그걸 신청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 지기현도 네. 이건 됐다고. 안 받아줬어. 근데 윤석열이 지기현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백대현 판사한테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수 있죠. 재판부에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그럼요. 네. 재판부 별로 할 사건마다 할 수 있죠. 사건마다 하면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라 그래서 사건 번호가 새로 나와가지고 그걸 또 결정문을 써야 돼요. 예, 오늘 아주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예. 대법원이 9월 달에도 전담 재판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거 안 한 거예요. 약속 네. 안 지켰어요. 네. 지금도 다른 사건 맡고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반드시 통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이 맞습니다. 오랫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네. 네. 예규 만든다는 것도 법률이 구체화되고 통과가 되기 직전이니까 그때서야 그렇습니다. 부랴부랴 하더라고요. 이게 예.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들었어요. 예.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이제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핵심은 이거겠네요. 인원. 지금 네. 김정환 변호사 말에 따르면 최소 15명. 네. 15명이 필요하다. 5개씩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실제 그래 보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2개 이상으로 지금 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몇 두개 개가 이상으로 될지 정한 거죠. 몇 개가 될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네. 그래서 왜냐하면 속도가 핵심인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포인트는 일단 윤석열 측이 바로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지기현 판사 등등이 받아주느냐, 이게 일단 우리가 당장 이제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 됐고, 네. 그 다음은 아마 조만간에, 오늘도 사실 서울고법 판사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오늘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요거 이제 법안대로 해야 되는데 뭐 예규를 수정해야 되느니 마느니 법원 예규 만들었던 거 요런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네. 앞으로 고등법원이든 지방법원이든 판사회의에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인원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규모를 꾸려주느냐, 네. 요것도 우리가 그럼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한 3개 정도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참 네. 그러네. 묘한 지점이네. 예. 제가 궁금한 게 그럼 네, 중앙지법에서 만들려고 하는 재판부 수랑 네. 고법에서 생각한 재판부 수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런데 다를 수는 있지만 2개 이상이니까. 네. 서로 하나는 5개, 하나는 3개 뭐 이럴 수도 그러니까요. 있죠. 고법은 지금 현재 이미 21개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법에서는 최소 5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앞으로 네. 이제 2차 특검법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이제 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계산을 해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많이
많이 뽑아라. 예, 많이 뽑아라.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그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먼저 네. 드리면 이제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처분적 법률이라는 건 어떤 특정인과 특정 그 찍어가지고 하는 법률이거든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늘 그만두게 하려면 국회에서 어떻게 법을 만들면 될까요? 정년을 낮추면 돼요. 대법원장의 정년을. 네. 막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법을 만들면 그건 위헌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 명을 딱 찍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 명을 찍어서 만든 법이 그러니까 법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 BBK 주가 조작과 관련된 특별검사 임명법이 딱 이명박 대통령을 찍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것마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엔 특별한 공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윤석열 씨를 찍은 게 아니고 내란 죄라는 걸 찍었기 때문에 네. 처분적 법률로 위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네. 예, 요것도 참 지난주에 우리 박지훈 변호사하고 한번 또 짚었었는데 네.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예, 이거 들어가면 또 한 10여 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